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역사돋보기 전쟁사 6.25 전쟁 4부입니다. 메가더 유엔군 총사령관의 회심의 작전, 전세를 뒤바꿀 5,000분의 1의 성공 확률, 만반의 준비를 갖춘 메가더는 9월 15일 비로소 인천 상륙에 돌입합니다. 작전일 9월 15일을 전날이었던 14일, 미군 해병대를 포함한 유엔군 해병대 그리고 한국군 해병대 도합 280정의 상륙정들이 남해안과 동중국해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합니다. 14일 저녁 즈음에 인천 앞바다에 서서히 도착하자 이를 포착한 인천의 북한군이 본부에 유엔 상륙정이 보인다고 보고를 하지만 이미 거의 모든 병력이 낙동강 전선에 투입된 상황에서 북한군이 인천으로 지원하러 간다고 해도 며칠을 기다려야 했죠. 15일 0시 05분 인천 앞바다 등대를 점령했고 새벽 5시부터 7시 사이에 월미도에 상륙하는데 성공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월미도가 뾰족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월미도를 제압하지 않으면 목표로 했던 상륙 지점에 상륙을 해도 포위되어 양쪽에서 포격을 받을 수 있어서 월미도가 우선이었습니다. 이른바 그린비치라는 월미도의 상륙 지점에 상륙 후 오전 10시경 월미도를 완전 점령합니다. 오후 2시부터 지금의 인천 북항이 있는 레드비치와 지금의 신포역이 있는 곳 블루비치 양 방면에서 상륙을 시도하죠. 김일성의 판단 미스 덕에 방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 상륙 후 북한군의 저항이 그다지 심하지 않았고 다음날 16일이 되면 인천을 완전하게 수복합니다. 상륙 작전 때 국군의 해군 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은 직접 소총을 들고 현장에서 싸웠다고 합니다. 유엔군은 곧바로 서울로 진격 9월 20일 영등포에서 시가전을 벌였습니다. 유엔군은 영등포에서부터 계속 북한 인민군을 몰아세우며 22일엔 노량진까지 진출합니다. 한강 쪽에 미 제1해병연대가 몰아붙이고 있었다면 서울 강북의 서쪽 신촌 일대에선 미 제5해병연대가 분전하고 있었습니다. 연희 고지에서 국군 해병대까지 지원을 했지만 이곳에서 북한 인민군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서 피해가 막심했다고 합니다. 스미스 해병대 사단장이 연희고지에서 막혀버려서 마포 방면으로 부대를 빼려고 했는데 현장 지휘관이 연희고지를 고집했고 9월 23일 26명만이 연희고지를 탈환합니다. 그러나 탈환한 건 연희고지뿐이었고 아직 여러 고지들이 남은 시점에서 더 이상의 진군은 어려웠답니다. 대신 한강 쪽에서 계속 진군 중이었습니다. 국군 제17연대도 이태원 쪽에 투입되어 한강 방면에 유엔군과 함께 진격해 9월 26일엔 남산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서울 중심부로 진격해 시가전을 펼친 결과 마침내 9월 27일 중앙청에 태극기를 개항했고 9월 28일 서울을 완전 수복하였습니다. 다음날 9월 29일 서울 중앙청 앞에서는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사령관이 환도식을 가졌죠. 서울 수복 전 인천 상륙 작전 소식이 전해졌을 때 낙동강에 있던 북한군에겐 그간 싸우던 곳 모두 포기하고 전부대 철수 지시가 떨어졌죠. 보급로와 태강로가 전부 차단되었기 때문에 철수도 목숨 걸고 철수를 해야 했습니다. 칠곡의 가산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던 부대는 인천 상륙작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철수했고요. 낙동강에선 국군과 유엔군 전군이 반격에 나서서 동해안에서는 국군 제3, 4단을 중심으로 9월 22일 포항 탈환, 9월 27일 울진 탈환, 9월 30일 강릉 탈환, 그리고 10월 1일 38선을 넘는데 성공합니다. 낙동강에서 내륙으로 나간 국군 및 유엔군도 9월 28일 대전을 탈환한 뒤 방향을 남쪽과 북쪽으로 쪼개서 남쪽으로 내려간 군대는 9월 29일 광주를 탈환하며 전라도를 수복했고 북쪽으로 올라간 군대는 9월 30일 천안을 탈환한 뒤 수원으로 진격해 서울에 있는 부대와 연결합니다. 단 전남과 경남 사이에 있는 지리산에는 워낙에 숨어있던 빨치산들이 많아서 이 지리산 빨치산 토벌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김일성과 함께 북한을 이끌어가던 박헌영도 이 전쟁에 자신이 있던 게 북한군이 남쪽으로 어느 정도 치고 들어가면은 이 남한에 있는 자신의 기반이었던 남루단계 빨치산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실제 남한이 이 낙동강 이남까지 밀렸을 때 산에 숨어있던 남루단계 빨치산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무슨 봉기를 일으킬 정도로 큰 활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배경엔 한국전쟁 발발 전 좌우 이념 대립이 극심했을 때 제주 4.3 사건과 여순 10월 사건을 겪으면서 이승만 행정정부는 대대적인 남루당 색출 및 소탕 작업에 나섰습니다. 워낙에 그 강도가 세서 남루당이든 아니든 민간이든 누구든 다 희생됐기 때문에 남루당 빨치산들이 다 지리산으로 숨어버렸고 그 위세가 흐트러진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북한군이 내려와서도 별다른 큰 힘을 보태주지 못하고 그냥 부자들 인민재판하기만 했답니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는 다시 지리산 안으로 숨어버렸고요. 국군과 유엔군이 남한을 다시 회복했을 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보도연맹 학살 사건인데요.
보도연맹은 한국전쟁 발발 전 이승만 정부가 반공정책의 일환으로 과거 공산주의자이거나 공산주의 단체에 가담했던 사람들 가운데 반공주의자로 전향한 사람들을 모아 만든 조직체로 과거 자신이 활동했던 행적을 반성하고 공산주의를 비방하는 선전 업무를 도맡았습니다. 그러나 보도연맹 가입 절차가 이 문제가 좀 컸는데요. 보도연맹에 가입시키는 수를 공무원들의 실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관공서에서 반강제로 아무나 다 보도연맹에 가입시켰습니다. 공산주의자 출신이 아니더라도요. 심지어 10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쌀이나 밀가루 등을 무료로 배상해 줄 테니 사인만 하라고. 사인만 하면 애국하고 먹을 거 준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명부에 자기 이름을 사인한 겁니다. 그게 보도연맹 가입자인 줄도 모르고요. 한국전쟁 발발 직전 보도연맹에 가입된 전국 회원수가 무려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다 한국전쟁이 터지고 낙동강까지 국군이 밀리자 보도연맹 회원들은 북한군에게 잡혀서 기회주의자의 앞잡이 반동분자로 낙인 찍혀 북한 인민군들에게 공개 인민재판을 통해 사형당하기 부지기수였습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다시 공산주의자로 전향하겠다는 맹세를 해야 했죠. 이러니 보도연맹이 다시 공산화됐다며 부풀려진 채로 소문이 일파만파 퍼졌고 대한민국 행정당국은 보도연맹이 대한민국을 배신했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국토수복 후 이승만 대통령은 보도연맹에 대한 가혹한 처벌과 보도연맹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자들은 직결처분 내지 처형 지시를 내렸습니다. 보도연맹은 북한인민군에게 붙은 배신자들이라는 이미지가 퍼져나갔고 안 그래도 전쟁 때문에 북한인민군과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증오감에 불타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전국적으로 보도연맹 회원들에 대한 끔찍한 대학살이 재앙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도연맹 가입 과정에서 무리한 실적 올리기 경쟁으로 인해 공산주의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었고 이 사람들 다 아무런 재판 없이 야산에 끌려나가 총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연맹 회원이 아니어도 민가에서 그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개인적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도연맹으로 몰아가 무고한 민간인들도 조사 과정 없이 무차별적으로 죽어나갔죠. 이렇게 무작위로 민간인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처형당했는지는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신원이 파악 가능한 희생자들은 극소수입니다. 유골이 발견되어도 주인을 알 수가 없죠. 10대 학생들과 어린아이들까지도 있었고요. 이 사건이 보도연맹 학살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조사를 끝내 유골도 찾고 파악한 보도연맹 희생자 수는 약 5,000명 정도이고 파악을 할 수 없는 희생자 수는 약 10만에서 2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그간은 북한군의 공격을 막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공격해서 전쟁으로 통일을 할 차례였습니다. 10월 1일 메가더는 김일성에게 항복을 요구했지만 김일성은 도리어 중국의 마오쩌둥에게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동해안에서는 이 38선을 도파한 국군 3사단이 양양, 고성을 거쳐 10월 8일엔 원산 전투가 시작되었고 10일 원산을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서부전선과 중부전선에서도 10월 7일 국군 4개 사단이 38선을 돌파했고 10월 9일에는 유엔군도 북진을 개시했습니다. 유엔군의 북진이 다소 늦어진 건 유엔군 파병의 목적은 방어였지 공격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여론에 따라 논쟁이 좀 있었거든요. 10월 11일에 김일성이 북한군에게 죽을 때까지 싸우자고 북한군에게 최후 저항명령을 방송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신의주 쪽으로 튀죠. 여차하면 중국으로 도망칠 수 있게요. 10월 12일 국군 1사단이 해주를 점령했고요. 10월 14일 척준경의 고향으로 유명한 황해도 곡산을 점령합니다. 원래 국군 1사단 목표는 황해도가 끝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단장 백선엽 장군이 평양 점령은 반드시 국군 1사단이 해야 한다며 주장해서 곧바로 평양까지 진격, 18일부터는 평양 전투가 개전합니다. 국군 1사단 내에서도 연대별로 대대별로 가장 먼저 입성하려고 경쟁을 했는데 그 영광은 제15연대가 가져갔습니다. 1사단 제15연대는 19일 정오에 평양의 김일성대학 점령 후 오후 2시 모란봉 장악 그리고 오후 3시에 평양시청을 점령하면서 이 평양 전투도 고작 이틀 만에 끝이 났습니다. 이후 10월 30일 평양을 방문한 이승만 대통령은 평양시청 앞에서 평양시민에게 연설을 하는데요. 그동안 200만 이상의 북한 동포들이 재산과 가족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왔으며 우리는 없는 것은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화해롭게 살아왔습니다. 이북에서 피난해온 동포들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면서 민중의 선두에 서서 공산당의 비행을 지탄하면서 눈부신 활동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척 중 많은 사람들이 민주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정의를 위하여 싸울 뿐이요 우리가 합하면 감히 덤벼들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와서 누가 남쪽 사람이니 북쪽 사람이니 하거든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저해하는 사람으로 지목해두어 규탄하십시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나와 같이 맹세합시다. 통일된 자유조국을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싸워 나갈 것을.
평양 함락 후 일주일 정도 지난 10월 27일 국군 6사단이 압록강 바로 앞에 초산을 점령합니다. 이제 북진 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순간 중공군이 등장합니다. 압록강의 그 어마무시한 중공군을 본 국군과 유엔군은 당황하여 초산을 점령하자마자 곧바로 빠르게 후퇴했습니다. 한반도 거의 최북단 10월 말이라는 맹추위에 초산을 점령한 국군 6사단은 산악행군을 하며 후퇴했습니다. 국군 6사단이 어딥니까? 6.25 전쟁 처음 터졌을 때 동부전선 춘천과 홍천에서 북한군 기습 맹공을 막아내며 북한군 작전을 좌절시켰던 부대 아닙니까? 국군 6사단은 질서정연하게 피해를 최소화하며 후퇴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과연 중공군의 압록강 도강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2차 세계대전 때 정보전에서 세계 최강이었던 미국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공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었습니다. 그간 미국이 인지하고 있던 중국군은 장제스의 국민당 군사였죠. 그런데 이번엔 마오쩌둥의 중공군이란 말이죠. 중국 군대는 일본 군에게 패배만 하던 군대라는 인식 때문에 가뜩이나 공산당 군대이니 메가더는 중공군을 매우 얕봤으며 언젠간 중국이 북한을 지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었어요. 단 그 정도 규모일 줄은 몰랐던 거죠. 중공군 사령관 팽더화이가 지휘하는 중공군의 수는 무려 27만 명이었습니다. 평양을 점령했던 백선엽 장군의 국군 1사단은 평안북도 운산까지 진군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운산에서 기습적인 총성과 포성의 교전을 하였는데 다행히 북한군인 줄 알았으나 잡아온 포로를 보니 중공군이었던 겁니다.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미군도 2개 연대를 10월 30일 운산에 보냈고 중공군도 운산에 집결하더니 11월 1일 운산에서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전세가 불리하자 미군의 사단장은 철수 지시를 내렸습니다만 중공군의 공격은 매서웠습니다. 국군 1사단 15연대가 미끼가 되어주었음에도 몇몇 부대는 철수에 성공했지만 몇몇 부대는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미끼가 되어준 1사단 15연대야 말할 것도 없고요. 국군 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은 청천강까지 후퇴하는데 만약 청천강을 중공군에게 빼앗기면 곤란했습니다. 전쟁에서는 언제나 강이 방어선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인근 평안남도 개천군에서 국군 7사단도 중공군의 공격을 받았으나 11월 2일 국군 7사단이 비호산을 사수하며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중공군이 비호산에서 막힌 덕분에 청천강까지 내려오질 못했고 천만다행으로 청천강을 방어선으로 구축할 수가 있었죠. 국군과 유엔군은 청천강을 따라 평안북도에서는 박천, 태천, 영변을, 평안남도에선 안주, 개천, 덕천을 방어하며 이른바 청천강 전투가 개전했습니다. 11월 초부터 시작된 청천강 전투, 11월 초순과 중순엔 양측 큰 성과 없이 대치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유엔군은 중공군의 규모가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정찰기를 계속 보내면서 자료를 수집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간 미군이 2차 세계대전에서 싸운 일본군과 중공군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공산당 애들이 잘하는 거 있죠? 숨고 위장하는 거. 이러니 병력 규모와 중공군 부대 이동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여간 곤란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군은 중공군의 규모가 한 8만? 안 되지 않을까? 어림잡았는데 실제로는 2~3배에 가까운 병력이었어요. 여기에 맞춰 유엔군은 크리스마스 공세를 준비하고 있었고 국군 7, 8사단이 적진에 깊숙이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펑더화이는 처음부터 국군과 유엔군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간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지 않고 있었는데 딱 국군이 들어와주자 11월 24일에서 25일 넘어가는 새벽에 중공군은 대규모 공세를 펼쳐 뒤덮어버렸습니다. 국군 7사단과 8사단 병력 60%가 괴멸되어 버렸습니다. 이 퇴강로는 이미 중공군이 전날 차단해 놓은 상태였죠. 국군 7, 8사단이 전투 불능이 되어버렸고 미 8군이 중공군에게 포위되어 엄청난 피해를 봐야 했고 미 8군 사령관 월튼 워커 중장은 평양으로 후퇴를 지시했죠. 퇴로는 유엔군 터키 여단이 희생자를 내며 겨우겨우 뚫어주었죠. 이 청천강 전투는 비단 국군과 유엔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중공군이 미군의 우수한 화력의 병기를 노획해버리기도 했죠. 12월 1일 미 제8군은 평양 바로 위쪽에 평안남도 숙천, 순천의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흔히 한국전쟁 때 중공군의 전술을 일컬어 인해전술이라고 합니다. 전술이란 말을 붙여주었지만 전술이 아니라 그냥 무식하게 물량으로 밀어붙인다는 뜻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인해전술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우선 인해전술의 핵심은 그냥 인원발로 밀어붙이는 게 맹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목표를 위해서 아군의 희생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라도 몇몇 부대를 희생시켜서라도 최종 목표를 달성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중공군이 정말 물량으로 밀어붙였느냐 하면 그것도 애매합니다. 중공군이 병력수가 많은 건 사실이었지만 한국전쟁 통틀어서 개입한 중공군의 수가 어마어마한 것이었고 초기 청천강 전투에서는 중공군의 병력과 유엔군의 병력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엔군이 조금 더 많았어요. 오히려 중공군은 닭도령 전술이 아니라 특유의 위장 전술로 숨고 은밀하게 기동하거나 매복을 한 탓에 유엔군이 파악을 하기가 어려웠고 여기에 크게 당한 거랍니다. 이제 동부전선으로 한번 가볼까요? 동해안으로 따라 10월 1일 가장 먼저 38선을 넘은 국군 3사단, 10월 10일에 원산을 점령하고 10월 17일 함흥까지 점령합니다. 평양 수복 이틀 전이었죠. 10월 하순부터 중공군이 배치되어 있던 곳은 압록강이었습니다. 압록강을 넘어 남아있기에 중공군과의 대결은 이 평안도 청천강에서 이루어졌던 거죠. 그 사이 동부전선에서 국군 3사단은 11월 5일 길주까지 탈환합니다. 여기에 미 제7사단이 함경도 방면으로 지원까지 옵니다. 중공군이 밀고 내려온 서부전선과는 달리 이 동부전선에서는 국군과 유엔군이 더 진격을 합니다. 미 제7사단은 11월 17일부터 압록강과 두만강 사이의 강을 맞대고 있는 해산진에서 영하 30도라는 혹독한 추위를 이겨가며 11월 21일 해산진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청천강에서 이제 막 중공군이 공세에 뛰어들어 국군 7, 8사단과 미체 8군단 덮치고 있을 무렵 11월 26일 국군의 수도사단이 함경도에 청진을 돌입해 탈환을 합니다. 서부전선 청천강 쪽에선 중공군에게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동부전선에서는 함경도 끝까지 진출하며 크게 활약을 하고 있었죠. 함경도 쪽엔 국군 제3사단이랑 수도사단이 있었고 유엔군 쪽에는 미 제3사단, 7사단 그리고 해병대 1사단이 있었습니다. 두만강 쪽으로 더 진격할 수 있었는데 지금 서부전선이 초토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부전선에 있던 미 해병대 1사단이 서부전선으로 투입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 제7사단이 후방에서 해병대 1사단을 엄호해주기로 했고요. 함경도에서 청천강으로 넘어가려면 개마고원을 지나쳐야 하는데 지금 11월 말입니다. 해발고도 1200m에 얼마나 춥겠습니까? 이 미 해병대 1사단의 움직임에 마오쩌둥은 깜짝 놀랍니다. 미 해병대 1사단은 미국 해병대에서 최정예 부대입니다. 이런 부대가 서부전선에 지원하면 골치 아파지니 마오쩌둥은 숭수론에게 미 해병대 1사단 격파 지시를 내립니다. 미 해병대 1사단이 개마고원의 장진호라는 대호수에 이르렀을 때 11월 27일 중공군이 장진호를 포위해버립니다. 11월 27일 바야흐로 세계 3대 동계 전투로 손꼽히는 장진호 전투가 일어나는 순간이었죠. 한국전쟁 통틀어서 가장 추운 전투였죠. 이 미군의 폭격기가 폭격을 해주었는데 중공군은 매복해 있다가 주로 야간에 기습했기 때문에 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은 2차 세계대전 때 중부 유럽이나 태평양에서 싸웠기 때문에 이런 추위는 생전 겪어보질 못한 추위였습니다. 장교들은 후퇴를 제안했지만 포위가 되었기 때문에 후퇴를 해도 죽는 마당이었죠. 퇴로가 없었어요. 중공군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는 않고 눈은 적설량 13cm를 기록할 정도로 쌓이고 사단장 스미스는 모든 연대장들과 대대장들에게 본부가 있는 하갈 우리로 모이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집결이 말이 쉽지 눈 때문에 시야도 안 보이고 추위 때문에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도 어렵고 보이지 않는 곳에선 총과 포탄이 날라오고 11월 30일에 집결 지시가 떨어지고 12월 4일이 되어서야 하갈 우리에 다 모입니다. 어디로 가든 다 죽는 거, 다 죽더라도 퇴각하자는 스미스 사단장의 지시에 미 해병 1사단과 7사단 한개 연대가 12월 6일 하갈 우리를 빠져나와 죽음의 계곡을 지나 12월 7일 고토리에 도착합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죽었을지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미군은 동부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전 유엔군 함흥으로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12월 10일 아침내 함흥에 모입니다. 그 사이 12월 6일 서부전선에서는 평양을 중공군에게 빼앗깁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흥남에서 철수할 인원은 그저 병력만 있진 않았습니다. 병력 10만 명에 민간인 9만 8천 명, 그리고 1만 7,500대의 차량과 35만 톤이 넘는 물자를 수송하는 대규모 철수 작전이었죠. 배 여러 척을 동원해서 철수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민간인들이 너무 많이 몰린 겁니다. 당시 민간인들은 부산으로 가지 않으면 전쟁에 휘말려 다 죽을 거라는 확신에 찬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네요. 철수작전으로 200척이 동원되었지만 문제는 준비한 배로는 도저히 민간인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미군은 민간인들을 많이 싣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이때 국군의 김백일 장군이 군단장 에드워드 알몬드한테 가서 이 피난민들을 버리면 국군은 철수하지 않고 여기서 남아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합니다. 이때 큰 활약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20살의 에드워드 알몬드 통역병 현봉학 박사였습니다. 배를 전부 차례차례 출항하는데 당시 항해사의 회고에는 부두에는 배를 타지 못한 사람들이 아우성이었습니다. 선두 쪽이 문을 닫을 때는 미처 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피난민이 문 사이에 끼어 허덕이다가 바다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배에 탄 미군들이 배를 빨리 떼려고 허공에 총을 막 쏘았어요.
우리 배가 출항하자마자 흥남시대가 불바다가 됐는데 철수선을 타지 못하고 부둣가에 아우성치던 그 많던 피라민들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죠. 어떻게든 배에 타려고 쇠문에 매달리고 끼이고 난리도 아니었다죠. 이제 마지막 메러디스 빅토리오 하나 남아있었는데 여전히 민간인들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여기서 현봉학 박사는 선장이었던 레너드 라루에게 저 피라민들을 버리지 말라며 간곡하게 부탁을 하자 레너드 라루 선장은 배에 실었던 모든 무기와 물자를 버려 무게를 줄이고 남아있던 피라민 14,000명을 전부 태웁니다. 레너드 라루 선장은 이렇게 회고하는데요. 북한 피라민들이 선창에 때를 지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레로 나를 거나 들 것 혹은 끌고 다닐 수 있는 것은 모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 옆에는 놀라운 병아리들처럼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덩키르크에 준하는 최대의 규모의 철수작전이었습니다. 마지막 배였던 메러디스 빅토리오는 12월 23일 흥남 부두를 출발해서 24일 목적지였던 부산에 도착하지만 부산에 너무 많은 피난민들이 몰려서 25일 거제도에 도착합니다. 수용 인원이 2,000명인 배에 14,000명이 탔다 보니 위생은 최악이었고 다들 앉지도 못한 채 계속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비단 마지막 메러디스 빅토리오뿐 아니라 앞서 출항한 다른 배들도 민간인들을 빼곡하게 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메러디스 빅토리오에서 죽은 인원 없었고요. 오히려 인원이 늘어났는데요. 배 안에서 철수 중에 5명의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훗날 메러디스 빅토리오는 단일배로 가장 큰 규모의 구조작전을 수행했다는 기록으로 기네스에도 등재됩니다. 한편 중공군과 북한군은 계속 남하를 했는데요. 함경도를 지나 강원도에선 다시 한번 국군 3사단이 춘천, 홍천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의 유격 게릴라 전술을 다 막아냈는데 마지막 12월 31일 중공군이 가세한 힘으로 결국 춘천과 홍천을 빼앗깁니다. 비슷하게 임진강 파주에서 이번에도 국군 1사단이 중공군과 임진강 사수전을 벌였는데요. 이른바 중공군의 신정공세라고 1월 1일에 대규모 공격 지시를 내립니다. 마오쩌둥은 유엔군보다는 상대적으로 힘이 떨어지는 국군을 노렸습니다. 유엔군도 빠르게 임진강에서 국군 1사단을 지원을 해주었는데요. 상황이 도저히 여의치 않아서 미 8군 단장 리즈웨이가 백선엽 장군을 잘 설득해 임진강을 포기하고 한강으로 철수합니다. 임진강까지 북한군이 내려오니 서울도 위태위태했고 이승만 대통령은 1월 2일 서울에서 철수, 1월 4일부터 서울 시민들도 피난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온도 영하 15도였고요. 이른바 1.4 후퇴였으며 이날 서울도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중공군과 북한군은 맹공에 나서서 서부전선, 동부전선 할 거 없이 1월 중순까지 충주, 영월, 오산까지 내려옵니다. 메가더 총사령관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개전 초기 우리가 밀릴 때 인천 상륙 작전으로 판도를 확 뒤바꾸지 않았습니까? 인천 상륙 작전처럼 작금의 불리한 전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 바로 원자폭탄이었습니다. 그렇게 항복 안 하겠다고 고집부린 일본을 바로 굴복시켰던 원자폭탄. 메가더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핵폭탄 사용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원자폭탄 사용은 신중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메가더의 요청을 거절했고 메가더와 트루먼의 갈등이 노골적으로 점화됩니다. 일사 후퇴 때 일어났던 끔찍한 전쟁에 비극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국민방위군 사건인데요. 후퇴에 앞서 유엔군과 국군의 고민거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국군 병력이 너무 없다. 둘째, 다시 중공군과 인민군에게 남한 영토를 빼앗기게 되면 아까운 대한민국 청장년들을 인민군에게 빼앗긴다. 그렇다면 아직 중공군과 인민군에게 남한 영토를 빼앗기기 전에 국군이 먼저 병력으로 활용 가능한 인력들을 군대화하면 병력도 보충되고 아까운 인력을 적군에게 빼앗길 일도 없겠죠. 정식 군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제2국민병이라고 불렀고 제2국민병으로 이루어진 부대가 바로 국민방위군이라는 이름의 부대였습니다. 국방부에서 이 국민방위군 모집을 한다고 공고를 내리자 정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한데 잠시나마 북한 인민군 치하에 있어 봤던 사람들이고 원치 않던 인민군에게 합류해 강제적으로 국군과 싸웠던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딱 봐도 유엔군과 국군이 밀리는 바당에 그때의 악몽이 또 일어날 바에야 차라리 군인이 되어 싸우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했죠. 중공군의 진격 속도가 너무 빨라서 빨리 서울 경기 지역의 청장년들을 모아다가 이 지역의 청장년 세대들을 다 소개해버려야 했죠. 그렇게 모인 국민방위군이 무려 60만 명이었고 국민방위군 사령관은 우익청년단체 대한청년단의 단장 김윤근, 방위군의 부사령관은 우익계열 독립군 출신의 유니컨이었습니다. 이 창덕군 후원에서 출발한 국민방위군은 정식적인 병사들이 아니었던 터라 국방부는 우선 이들을 위험지대인 서울 경기 지역에서 빼내고 기초 군사 훈련을 시켜야 해서 후방의 훈련소로 이동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인솔할 현장 장교들을 붙여줘야 하잖아요. 인솔자들은 정식 장교들이 아닌 그저 우익 청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갑자기 장교직위가 하사된 비전문 장교들이었고 그 수도 매우 적었습니다. 국민방위군 사람들은 사실상 본인들이 알아서 지정된 후방의 훈련소로 가야만 했습니다. 차량 지원 없이 후방까지 맨발로 걸어가야만 했고 심지어 주요 교통로는 유엔군이 작전상 차단할 수밖에 없어서 산과 등 매우 험한 길을 통해 가야만 했습니다. 날은 추운데 보급된 옷들도 없었고 2인당 한 장의 가마니가 끝이었고 식량조차 지급되질 않았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선 처음 국민방위군 기획 단계에서 국방부는 예산안 편성이 되지도 않은 채 기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방위군을 관리할 예산을 부랴부랴 만들어서 그 조달 과정도 급하게 구축하다 보니 그 예산이 중간에서 수도 없이 많이 새어 나갔던 겁니다. 특히 사령관이었던 김윤근과 부사령관 유니콘의 주머니로 들어갔죠. 횡령한 예산이 그 당시 돈으로도 무려 50억 원이 넘었습니다. 국민방위군 전체의 20%가 중간에 추위와 배고픔으로 사망했으며 사망자 수는 10만 명 정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더 될 것으로 보이며 사실 추산이 불가능합니다. 설령 도착한 나머지들도 도저히 사람 꼴이 아니었고 도착한 훈련소에서도 이들을 수용할 여건이 안 된다며 다른 훈련소로 보내버리기도 했죠. 이 대규모 인원이 전국을 돌고 거짓골을 하면서 이 군인이라고 하면서 밥을 빌어먹으니 목격담이 전국적으로 속출했고 국방부에까지 항의및 건의가 빗발쳤던 겁니다. 신성모 국방부 장관과 김윤근 사령관은 국민방위군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시치미를 떼지만 헌방사령대의 조사로 쉽게 이 비리들이 다 까발려집니다. 1951년 5월 국민방위군을 공식적으로 해산하기로 했고 국민방위군 사건에 대한 실망으로 이시영 부통령은 자진사퇴를 했으며 신상복 국방부 장관은 해임됐고 육군 참모총장까지도 교체되었습니다. 연이은 재판 끝에 주범인 사령관 김윤근, 부사령관 유니콘 등 5인이 공개 처형되었죠. 이 다음은 7부에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